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12권 파트 2. 진상조사 막고 자작극설 유포. 국내 언론. 일제히 일본 언론 공격. 사건이 일어났을 때 보도는 주로 일본과 미국에서 이루어졌다. 한국의 경우 누가 시켜서 어떻게 처리하려고 한 사건이라는 걸 많은 사람이 짐작은 하고 있었다. 그랬는데도 신문에서는 이 사건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다룰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중앙정보부에서 엉뚱하게 흘리는 또는 주는 뉴스를 중심으로 이 사건을 다뤘다. 그 결과 한국에서는 제대로 보도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보도된 것들 가운데에는 중앙정보부의 철저한 통제 때문에 엉뚱한 것들이 많았다.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막고 자작극설을 유포시킨 박정희 정권. 정부 발표대로만 보도하라는 건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중앙정보부에서는 애국청년구 국대가 김대중을 납치하지 않을 수 없었던 김대중의 조국에 대한 배신 행각을 부각시켜라. 보도 방향을 이렇게 유도했다. 그것에 더해 중앙정보부는 8월 15일 김대중을 KT라는 암호명으로 바꿔 부르며 세밀하게 연출을 통제했다. 야당의 KT 사건 진상조사단 구성 및 국회의 관계 상임위 소집 요구, KT에 대한 동정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특집 방송과 뉴스 해설은 씻지 못하게 조치했다. 그런가 하면 범인 색출을 촉구하는 사설이나 해설도 씻지 못하게 했다. 박정희 유신 권력의 중앙정보부다운 조치였다. 또 외신 보도를 인용해서 보도하는 건 억제하라고 요구했다. 외신 보도 내용을 되도록 소개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 사건이 김대중 자작극, 극우 세력 또는 배특공파의 소행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 그러면서 야당에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같은 걸 요구하는 건 단호히 배격하도록 하고, 야당 내 반김대중 세력을 활용해 자작극설 같은 걸 유포하도록 중앙정보부는 조종했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해 애국청년구 국대 수사에 역점을 두는 인상을 부각하도록 언론에 대해 조치를 취했다. 그뿐 아니라 민심을 감안해 사건이 미궁에 빠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민심을 다른 곳으로 전환시킬 수 있게 공산권 초청 경기나 국제 경기 개최 등 큰 행사를 집중 보도하도록 한다. 사태 수습이 잘 되지 않으면 적당한 시기를 택해 관련자 인책으로 민심을 순화해야 한다. 이런 방침을 세웠다. 이것이 중앙정보부의 사건 은폐 기도 조치들이다. 일본 언론과 의회 내 사회당 의원 등 진보 성향 의원들은 지뢰 등을 통해 김대중 납치 사건과 유신 체제의 도덕성을 문제 삼았다. 유신 권력은 핵심을 찌른 일본 신문의 보도는 가혹하게 다뤘다. 8월 23일 요미우리 신문이 서울발로 정보부 기관원이 사건의 관계 한국 정부 측 인정한다라고 크게 보도하자 윤주영 문공부 장관은 일본의 서울 주재 특파원단을 소집해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는 사실무근이다라고 말하고 정정 기사 게재를 요구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요구를 거부했다. 8월 25일 이 신문 서울지국이 폐쇄됐고 3명의 특파원은 퇴거 처분을 받았다. 대통령 직속 기관의 이런 행태는 최고 권력자의 책임 문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이처럼 정권 안보를 가장 우선시하며 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을 위협하는 정보기관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대선 개입 등 심각한 불법 행위를 자행한 국정원을 뿌리부터 개혁하는 대신 오히려 훨씬 막강한 권한을 안겨준 이른바 테러방지법 2016년을 둘러싼 논란에서도 많은 이들이 이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2016에서 2017년 촛불 항쟁으로 박근혜 정권이 무너진 후 계속 드러나고 있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기 정보기관의 광범위한 정치 개입 및 사찰 실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몇 년 전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미국 국가안보국 NSA의 무차별 사찰 실태에 전 세계가 깜짝 놀란 것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이는 한국만의 문제도 아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오늘날 김대중 납치 사건을 되짚는 작업은 정보기관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고삐 풀린 정보기관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를 되새기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 한국에서는 어디서건 김대중 납치 사건에 대해 일절 얘기하지 못하도록 돼 있었다. 외국인들보다도 한국인들에게 그야말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인데도 남자를 여자로 바꾸는 것을 빼놓고 무슨 일이든 다 한다는 중앙정보부가 그런 짓을 자행했다. 진상규명 방해한 일본 정부와 만주인맥. 1973년 9월 5일 도쿄 경시청의 수사본부는 범행 현장에서 주일 한국 대사관 1등 서기관 김동훈의 지문이 나왔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면서 김 서기관의 출두를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 대사관 측은 외교관 면책 특권을 내세워 이를 거부했다. 이처럼 일본에 대한 중앙정보부의 주권 침해가 명백한데도 일본 정부에서는 그로부터 이틀 후인 9월 7일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나카 가쿠에이 수상은 중의원 본회의에서 야당의 질문에 대해 현재 수사 중인 단계에서 주권 침해라고 단정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한국은 일본의 이웃 나라이기 때문에 우호 관계의 유지, 증진에도 힘을 써야 할 줄로 안다. 이렇게 답변했다. 한마디로 주권 침해가 아니라는 얘기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내각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는데 다나카 가쿠에이 수상은 이런 입장을 견지했다. 2001년 1월에 일본 월간지 문해 춘추, 분계이주에 실린 글을 보면 다나카 가쿠에이 수상의 측근 기무라 히로야스는 이병희, 김종필 김형욱 등과 육사 8기 동기, 무임소 장관과 함께 1973년 10월 총리 자택을 방문했고 그 자리에서 이병희가 각각 2억 엔, 총 4억 엔 정도 들어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종이 가방 2개를 다나카 가쿠에이 수상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이병희는 박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면서 종이 가방 하나는 사모님에게 전달하라고 말했다. 다나카는 답장을 써줄까라고 물었으나 이병희는 그럴 필요 없다고 대답했다. 다나카는 일어나며 오히라에게도 한 개 전해줘야겠구먼 하고 말했다. 다나카가 말한 답장은 영수증을 의미하고 사모님은 오히라 마사요시 외상을 지칭한 것이었다고 한다. 재미교포 기자 문명자도 김대중 납치 사건 이후 검은 돈 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을 월간 말뿐만 아니라 자신의 책에서도 여러 차례 했다. 일본 정부는 계속 은폐에 급급하며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다가 두 차례에 걸쳐서 이른바 결착. 이건 일본식 표현으로서 합의를 보고 일정하게 매듭을 지었다는 뜻일 터인데 그러한 결착을 한 것으로 이야기된다. 마이니치 신문에서 오랫동안 기자로 일한 후루노 요시마사라는 사람이 이 사건을 계속 추적했는데 이 사람이 2010년에 출간한 책에 이 내용이 나온다. 그걸 김효순 기자가 바로 받아서 쓰고 그랬는데 뭐냐 하면 일본 관방부 부장관 고토다 마사하루가 스보야마 고조, 에무라 기쿠오 이 두 사람을 직접 만나서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잠적만 지시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도피 및 생계 자금으로 3차례에 걸쳐 모두 1300만 엔까지 제공했다. 이 거액의 출처는 관방 기밀비로 보인다고 후루노 요시마사는 얘기했다. 이처럼 다나카 내각에서는 한국 대사관 측의 의뢰를 받아 김대중 감시 활동을 벌인 사람들한테 거액을 줘가면서 도피하도록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이처럼 일본 정부는 김대중 납치 사건에 대해 자국 여론과 너무나 동떨어지게 행동했다. 그것에 관해서는 다나카 가쿠에이 수상과 관련된 보이지 않는 의혹도 있고 또 마쿠에서 만주 검은 인맥이 움직이고 하면서 박정희 유신 정권에 유리하게 정치적으로 처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돼 있다. 개헌 운동에 맞서 긴급 조치 발동. 포갑이 민낯 드러낸 박정희. 김대중 납치 사건이 일어나자 대학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러면서 납치 사건이 일어난 지 2달이 채 안 된 1972년 10월 2일 서울대 물리대에서 드디어 시위가 일어나게 된다. 500여 명 내외의 물리대 학생들이 쏟아져 나와 49탑을 중심으로 교정을 돌면서 구호를 외쳤다. 이날 선언문과 결의 사항이 낭독됐다. 결의 사항에서 정보 파쇼 통치 즉각 중단, 대일 예속화 즉각 중지,
정보 파쇼 통치 원흉인 중앙정보부를 즉각 해체하고 만인 공로할 김대중 납치 사건의 진상을 즉각 밝힐 것 등을 요구했다. 이날 연행된 학생만 180여 명에 이르렀는데 그중 20명이 구속되고 9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57명은 구류 처분을 받았고 94명이 훈방됐다. 그 후에도 체포가 계속돼 10월 30일까지 구속된 서울대 학생은 30명으로 늘어났다. 그야말로 박정희가 초강경 수단으로 유신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학생들의 요구를 틀어막으려 했다고 볼 수 있다. 12 시위를 시작으로 불붙은 대학가의 유신 반대 운동. 11월에 들어서면서 동맹 휴학이 확산되고 11월 12일에 이화여대 학생들이 일어났고 고려대, 연세대에서도 11월 중순에 여러가지 움직임을 보였고 서울신학대, 성균관대에서도 농성에 돌입하거나 동맹 휴학을 했다. 11월 15일에는 고려대생 2000여 명이 기동경찰대와 투석전을 벌이면서 충돌했다. 20일에는 전남대에서 들고 일어나는 등 서울 이외 지역에서도 유신 체제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1월 하순이 되면 시위 참여 학교가 더 늘어가고 서울에 있는 대학들을 중심으로 그야말로 일퍼맨파로 번졌다. 12월에는 고등학생들도 시위를 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들도 나섰다. 12월 3일에는 한국기독자교수협의회에서 구속 학생 석방을 요구했다. 이렇게 되자 12월 7일 박정희는 그때까지 구속된 학생들을 풀어주고 학칙에 따라 처벌받은 것을 다 백지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최종길 교수의 의문사와 간첩 조작. 서울대 물리대, 법대 등에서 학생들이 데모할 때 최종길 교수는 교수회의에서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해 스승으로서 모른 채 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부당한 공권력의 최고 수장인 박정희 대통령에게 총장을 보내 항의하고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1973년 1월 16일 서울대 법대 최종길 교수는 중앙정보부에서 근무하는 동생을 따라 중앙정보부로 들어간다. 그를 불러들인 구실은 유럽 거점 간첩단 사건 수사에 형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3일이 지난 19일에 동생에게 중앙정보부에선 형이 죽었다는 연락을 한다. 최종길 교수가 투신자살을 했다고 동생에게 말했지만 동생은 형이 투신자살한 것이 아님을 짐작한다. 동생 최종선은 처음부터 형의 자살을 믿지 않았지만 중앙정보부에서는 형이 간첩 혐의를 시인하는 자필 기록을 남겼다고 했고 가족들에게 시신을 확인시키는 것조차 거부했다. 그로부터 엿새 후인 10월 25일 중앙정보부 김치열 차장은 유럽 거점 대규모 간첩단 사건을 발표한다. 관련자가 54명이 있고 이 가운데 3명은 구속했는데 그 중 1명은 투신자살했다는 것이다. 이 투신자살한 간첩이 최종길 교수라고 발표한다. 2000년에 출범한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재조사하여 2002년에 그 결과가 발표되는데 최종길이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의 고문이라는 위법한 공권력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현직 중앙정보부 요원의 가족조차 고문과 억울한 죽음, 간첩 조작을 피할 수 없었다는 사실은 유신 체제가 어떤 체제였는지 잘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이다. 학생들의 투쟁에 이어 이제는 언론계, 제야, 종교계로 반유신 운동이 확대되어 나간다. 1973년 3월 동아일보 기자들은 독자적인 편집권 행사와 신문 지면 쇄신을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렸다. 10월 19일에는 경향신문의 젊은 기자들이 외부 압력 배제 등을 요구했다. 한국일보 기자들도 11월에 기사 누락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항의했다. 11월 20일에는 동아일보 기자들이 언론 자유 수호 제2선언문을 채택했다. 이 시기에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뿐만 아니라 기독교 방송국, 조선일보, 문화방송, 중앙일보, 신화일보 같은 데서도 언론 자유 수호를 결의했다. 그러자 유신 권력은 11월 중순부터 압력을 행사했고 신문 발행인들에게 유신 체제나 안보에 위해가 되는 기사는 싣지 않기로 한다는 이른바 자율 방침이라는 걸 마련해 그것에 따를 것을 종용했다. 12월 24일 헌법 개정 청원 운동 본부가 차려지고 여기서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 운동을 벌였다.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 운동이 시작되자 유신 정권은 긴장했다. 12월 26일 김종필 총리가 전국의 라디오 및 텔레비전으로 무려 1시간 40분이나 연설을 해서 엄하게 다스리겠다는 내용을 어필했다. 그럼에도 개헌 청원 운동을 하는 쪽에서는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그러자 12월 29일 박정희가 직접 나서 대통령 담화를 발표했다. 유신 체제를 부정하는 일체의 불온 언동과 소위 개헌 청원 서명 운동을 즉각 중지하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유신 헌법을 바꾸라는 요구가 커지는 속에서 1월 8일 박정희는 긴급조치 1호와 2호를 발동했다. 긴급조치 1호는 대한민국 헌법, 즉 유신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절의 행위를 금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긴급조치를 위반한 자 또는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었다. 이것은 인간의 기본권을 말살한 것이고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포갑 조치였다. 박정희는 이때부터 긴급조치를 9호까지 연이어 발표한다. 긴급조치 1호, 2호에 의해 DTLS 체제 시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긴조 시대가 열린다. 유신 헌법이라는 것 자체가 헌정을 유린하는 억압과 포갑이 시대를 열었는데 그런 것이 긴급조치에 의해 한층 더 구체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법률과 똑같은 효력이 있던 긴급조치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수색을 한다는 점에서 법치주의가 무너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위반자 형량을 최고 15년으로 정해 놓은 것도 그렇고 그걸 민간 법정이 아니라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하게 한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긴급조치가 발동되어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주도한 장준하와 백기환 이 두 사람이 첫 번째로 체포된다. 1월 14일 구속되어 장준하가 징역 15년, 백기환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유신 체제를 폐지하라고 주장한 종교계 인사들도 10에서 15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서울대 의대생들도 시위에 참여했다가 5에서 7년형을 선고받았고 연세대 학생들도 3에서 7년형을 받았다. 그런 가운데 민청학년 사건,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